귀담아 듣는다고 합니다. 귀를 담아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귀는 늘 열려 있습니다. 눈이 귀가 되어 들여다 들어야 만질 수 있습니다. 작가 박영균의 눈은 귀가 되어 들여다 듣고 있습니다. 시대의 바람에 몸을 맡겨 거리에 있을 때도 제 언덕 위에서 제 소리를 들여다 듣고 있었습니다. 거리와 작업실은 서로 떨리며 이어져 있습니다. 언덕 너머 순이를 보고픈 마음을 띄우면 몸이 눈이 되고 눈이 붓이 되던 언덕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발끝이 벼랑이고 발 아래가 낭떠러지입니다. 작가 박영균의 자아는 사회와 예술 사이에서 출렁이고 일렁이고 꿈틀거립니다. 평면 작품 22점과 때때로 만들어 온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작품 여러 편은 민중미술 운동마당에서 애썼던 1980년대부터 문명의 전환에 맞닥뜨린 2020년까지 반독재 투쟁, 노동운동, 사회현상의 마당 곳곳에 걸려있는 작가 박영균의 그림으로 빚은 언덕입니다. 언덕이 기대어 시대의 바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덕은 이어져 있습니다. 얼음의 눈물 작품 제목처럼 그동안 386 세대가 걸어왔던 쭉 지금의 현재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올해는 팬데믹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어떤 사고의 철학,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시 전환되는 대전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특히 이제 우리 진영이라고 하는 계급 또 정치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이제 시선을 많이 뒀다면 지금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 전 지구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전환점들이 되는 작업입니다. 자유를 이끄는 카우보이가 저한테는 우리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좋아해서 지금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나를 좋아해서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제가 그걸 이렇게 갖고 놀면서 내가 어릴 때 반공교육, 그다음에 내가 어릴 때 받았던 미국에 대한 생각, 그걸 우리 애한테 그대로 내가 또 주고 있는 거구나, 대를 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미국은 자유를 이끌어야 되는 건지, 그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경찰국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세계의 리더로서 누가 부여하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이 부여받은 이 고난들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해. 드라큘라의 자유를 이끄는 여신상? 그걸 이제 착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일본도 될 수 있고 EU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을 추종하는 서방 세대와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지. 90년대 이제 깃발이 없어졌고 깃발은 바람이 있어야지 깃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없었던 시절이 90년대라 90년대가 이제 이건 친구의 모습인데 친구가 진짜 노래방에 둘이 갔는데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친구가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그 세대들만의 지금은 우리 세대가 뭐 그 아래 세대한테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너희가 다 가졌지 않았냐, 너희는 실제 권력자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아직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또 독특한 세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0년대 거리에서 이렇게 미술운동했던 찰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터 만들어서 우리 단체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 구호가 또 있잖아요. 정파적 구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미군이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주 5호를 미국이 그때 강주에 뭐 했냐. 그래서 그걸 부각하려고 우리가 만든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장면이고, 이것은 시대가 흘러서
2016년, 17년, 아니 16년에 그때 이제 촛불혁명 나기 전에 예술가들이 약간 불온한 예술가들, 정권 측에서 말하면 그런 예술가들이 뭐 국가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걸 잘 안 되고 또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올 즈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를 검열하는 예술가의 작업실을 거리에서였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의미로서 물리적인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눈과 눈이 마주치는 어떤 전투의 현장이라면 여기는 그런 거가 아닌 국가의 통제가 다른 의미로서 작가의 작업실까지도 미치고 있다. 산에 많이 그때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나는 내 작업실 근처가 산이라서 늘 이렇게 산에 갔는데 그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산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에서 느끼는 그 생각들인데요. 그런 느낌들. 그런데 그 시대가 주는 어떤 깃발도 없고 약간의 이제 사회 막 나왔고 그런데 뉴스가 끝날 때까지 뉴스를 보고 저기 애국가까지 다 듣고 잘라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아침에 늦잠 자고 산에 가서 그런 생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 4.3 항쟁을 이끌었던 이덕구라는 제주도의 리더, 제주도 말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장두 이런 말을 쓴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혁명들이 있을 때마다 대표로 그 사람들이 목을 내놓고 혁명을 해왔대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제 그런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제 제가 거기에 갔을 때의 느낌들을 이제 그런 영성, 사람들이 죽은 그 자리에 어떤 기운 이런 것들을 풍경 속에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표현들이 영적인 표현들이 좀 있고요. 아랫부분은 그 고은생 그 시에서 제가 그 허공에 날아간 그 총알들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 구절이 참 우리 현대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있고 4명의 후보들이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방문을 했는데 2009년도 이명박 돼서 쌍용자동차가 이제 진압하죠. 근데 이 진압하는 장면을 제가 뉴스에서 보고 이거 감주항쟁 같은 그런 영상이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옥상에서 그 진압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건 국민을 진압이 아니라 무슨 적군을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고 그 진압 과정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기서 2012년도에부터 농성하면서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농성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농성자들을 끌어내고 거기에 꽃밭을 조성해서 놨어요. 그래서 그 꽃밭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뭘까?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꽃밭을 지키고 있고 꽃밭 밖으로 쫓겨나간 노조원들이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고 갈 때마다 되게 묘한 풍경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 저쪽에서부터 2009년부터 시작해서 쌍용자동차의 그간 그 기나긴 싸움들에 대해서 이걸 서사적으로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앉아있는 이곳 작업실에서 저기 있는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에 있는 저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김진숙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1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한진중공업에 대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농성하면서 이렇게 간간히 이제 컴퓨터로 제 모니터로 이렇게 제가 검색하면서 그 과정들을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한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미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미술적으로 회화적으로 해석할 건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두 가지 다 되게 이제 하나의 어떤 내가 풀어야 될 숙제처럼 제가 생각하고 작업을
했던 작업입니다. 작업에서 사건이나 이슈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이슈나 사건들은 뭐 뉴스나 또 그런 거에 다 기록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제주도를 바라봤을 때 그 아름다운 제주를 사람들이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삼을 알게 되고 그 짧게는 그리고 제주의 그런 아픈 역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아름다운 뒷면에 있는 역사적 풍경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고, 그래서 군사나 경제적인 걸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연과 지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뭐 사회 활동도 하고 또 가정도 만들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살찐 쇼파의 일인데 진짜를 좋아하는 가짜 가족 쇼파예요. 가짜 가족 쇼파고. 근데 이게 휴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TV를 보면 한 사람은 노동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그 상황들이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낭만적이고 예쁜 인테리어적인 소파가 아니라 생활의 재치가 묻어있는 소파인 것 같습니다. 카페트는 80년대 어느 집에 가면 있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카페트를 아주 못 버리고 있는, 그래서 이 코드는 80년대 캐캐 묵은 어떤 코드를, 그런 정신을 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의 공간의 설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386스럽다. 이 386스럽다는 말이 요즘은 약간 부정적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긍정 부정을 떠나서 그냥 박영균이 굉장히 386스럽다는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민중미술 세대 중에 이 박영균 이전 세대들을 우리가 386스럽다고 하지는 않죠. 그 사람들을. 박영균은 제가 볼 때 굉장히 386스럽다인데, 그 느낌이 그게 아마 이 박영균의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뭐 386 작가 이런 말도 써보고 싶습니다. 참 물론 이제 작업한 시기가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대학 때부터 이미 이제 관심 가지고 작업을 했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굉장히 열심히 현장도 많이 뛰고 그죠? 참여 활동하고 한 386 작가구나. 민중미술가로 규정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를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민중미술가라는 이름을 그 앞에 달아준다면 그를 어떻게 볼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아까 들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미술, 그러니까 이 통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많이 다른 맥락에서, 그러니까 민중미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민중미술은 정치미술, 변형미술, 프로파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경우는 대체로 80년대 후반적인 특히 이제 민미련 계열의 상황이 이렇게 하나의 단면으로 형성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된 방식이죠. 민중미술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규정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그렇게 지정하는 어떤 지점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 미술운동이 정치운동과 만나서 사회변혁운동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시기에 미술운동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 민중미술의 한 성과이기도 했죠. 사실은 그를 민중미술가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인식해서 민중미술가라고 딱 했을 때,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생각해 보면은 어렴풋하게 박영균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민중미술가인 한 젊은 청년 미술가가 93년, 94년을 거치면서 민중미술 15전이 끝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전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많은 미술가들이 그 지역적 상계 활동으로 넘어가거나 문화운동으로 넘어가거나 작업을 거의 손을 놓거나 이런 경향으로 이제 가죠. 근데 그 2000년을 넘어오는 큰 시대력을 넘으면서 박영균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보여주는 지금 이 작업실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작업들을 보면 분명히 현실을 그리고 있긴 한데 그 현실 이면에 이렇게 그 맞닿아 있는 여러 층이들이 있는 거죠. 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권력의 문제, 또 사회 구조의 문제, 자본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계층의 문제, 때로는 잊혀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의 그림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층위를 형성하면서 80년대 후반에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회화와 다른 결로 넘어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80년대의 그 회화들이 지향했던,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발화로서 가지고 있는 미학적 그 어떤 행태들이 이 작업들에 그렇다면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명확하게 여전히 그것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민중미술가 박영균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서 앞에 부분을 서서히 이렇게 지워나가거나 혹은 그것이 희미해졌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저는 그 역사적 층위로서 민중미술은 이미 1994년이라고 하는 공론화돼 있으니까 끝났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그런 그 언어들을 쌓아오면서 민중미술가 박영균이라고 하는 주체성은 더 강렬해진 게 아닐까? 더 강밀도가 높아진 건 아닐까? 어쩌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잡다단한 층위들을 회화로 축적시켜오면서 그때 당시 민중미술이 성취해내지 못한 어떤 지점들을, 회화적 성취를 이 작가는 꾸준히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물론 박영균의 작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대표적인 흐름은 풍경화다는 거죠. 박영균은 어쨌든 그 시대를 하나의 사회적 풍경으로 포착하고 그랬는데 풍경화라고 하면은 또 조금 너무 사람들이 소박하게 생각하고 대상과 거리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지가 베르토프가 말하듯이 사진을 찍는 자는 현장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참여와 스펙테이트의 이분법으로 보면 조금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자와 관찰하는 자를 이분법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저는 참여 관찰과 관찰적 참여 다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경화적인 관찰을 약한 실천의 형태로 보는 것 자체를 일단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절대로 약한 실천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마 박영균이 그 무수한 많은 그 다른 민중미술과하고 구별해주는 지점이 있다면 저는 바로 박영균의 그런 풍경화적인 접근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저기에도 이제 그 비니, 그죠? 그 바람 풍선 같은 건데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해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어떤 큰 선 하나가 막 화면을 이유 없이 이렇게 휘젓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종종 다른 작업들에서도 뭐 꼭 저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이제 그 선들은 뭔지, 그리고 뭐 추론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어쨌든 누군가가 저걸 불어서 숨을 팽팽하게 불어놓은 것일 테니까 추론은 가능한데, 이제 문맥이 저 풍경과 이 풍경이 전혀 다른 문맥 속에서 이제 동일한 형태가 등장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화면의 리얼리티하고 다른 이것이 좀 때때로 뭔가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고 뭐 이런 이 의미와 상징들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그리고 있는 리얼리티에 한 겹이 이렇게 붙어서 겹의 층위를 예, 일종의 층 구조를 만들고 있는 지점이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 리얼리티하고 다른 지점이라는 거죠. 북한을 보는 관점, 자본주의를 보는 관점, 미제국주의를 보는 관점, 뭐 통일과 분단 이런 문제가 386의 세계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순진할 정도로.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정말 아직도 이걸 믿고 있니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을 직접 보면 되게 쾌락이 있어. 작품은 자기 쾌락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일치하지 않거나 지금 분열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세대의 이데올로기나 그런 세계관과 실제 자기가 그려낸 이 작품은 철저히 그런 색채도 그렇고 형태 또는 관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